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정점에서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조이대 사법부의 발악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관련 사건들에서 쏟아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 판결에 이어 이제는 입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와의 간담회에서 25년 전의 낡은 판례를 끄집어내 재판소 헌재는 위헌이라며 대놓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업무 과부하로 판결이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권력 분산을 우려해 대법관 증언마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뒤집히는 것을 막고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권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기득권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대안도 없이 반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조직의 권위가 우선이라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조이대 사법부의 이 독선적인 행보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판례를 이례적인 것이라 일축하며 헌법 해석권은 오직 헌재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헌재가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재판소 헌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통제할 마지막 보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또한 개혁의 칼날 앞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본한 심판조차 하지 않고 단칼에 각하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 개편이 결코 헌법적 금기 영역이 아니라는 준엄한 선포입니다. 입법자가 국가기구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이며 검사 개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로써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 해체 작업은 거침없는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누가 판결을 최종적으로 통제하고 누가 마지막 판단권을 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권력 지형의 재편입니다. 재판소 헌재는 대법원의 무소불위 판결을 견제할 장치이며 대법관 증언은 엘리트 카르텔을 깨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할 길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분석 함께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일단 해법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돼 있으면. 사법부 그냥 존중하면 됩니까? 계속 공소시기가 누가 봐도 뻔한 범죄는 그렇고 죄도 없는 것은 덮어 씌워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5개 아니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5개를 지금 기소하고 재판 중에 중단돼 있는 것도 있고 송영길 대표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또 내일 모레 선고 공판, 항소심. 그런데 김건희 관련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 아, 송영길 대표 선고가 내일 모레인가요? 금요일 날 이번 주인가요? 예, 금요일 날 이제 11시 20분에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는지 한번 주목할 만하네요. 아니,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요 건과 관련돼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만 내려버리면 다 끝이냐? 아니면 종합특검에서 이걸 좀 더 다룰 수 있느냐? 아니면 시민단체가 빨리 나서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경찰에서 이 내용을 수사하도록 해야 하느냐 이런 좀 일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무죄든 또 뭐 공소기각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찰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등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그거 다 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또는 제가 뭐 심각한 거는 뭐 바로 국수본에 수사해달라 이것을 고발장을 넣어야 되고 국수본이 또 나서줘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야 앞으로 중수청, 이게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잘 행사해야 되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 이제 그런 또 역량을 또 보여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또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나서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직 법조인, 뭐, 물론 이제 공직에 있는 판사들, 검사들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판결 난 2건, 김혜성, 이제 IMS 모빌리티, 그 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 창원 공천 관련된 이런 뇌물들이 무죄가 이렇게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법조인들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이거 무죄 나올만 하다라고 실제 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무죄 나온다. 그거 당연한 거다 무죄다. 이렇게 되느냐. 실제로 유죄인데 하는 꼴 보니까 차라리 잘 공격했다. 그냥 고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판사들의 거부와 경향이
꼭 판사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어떤 그런 흐름이다. 예. 변호사들도 그런 변호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1, 2, 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이제 지난 작년 1년을 거치고 또 이제 한 6, 7개월 이상의 특검 수사를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더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많은 변호사들 또 판검사들이 이게 무슨 죄가 되냐? 무죄 이게 맞지? 또는 공소기각 이건 당연하지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건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개인의 인권은 보호된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권장해야 될 것인데 맞습니다. 그 권장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얼토당도 안 한 거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괴롭히려고 쉽게 얘기하면은 괘씸죄로 뭐 별건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네. 공소기각 하는 게 맞지만 맞습니다. 이 건은 공소기각의 사유를 스스로 창조해서 봐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지적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봐서 공소기각 사유를 그냥 이잡듯이 찾아내서 한 거죠. 저는 그런 자기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거 공소기각 다 나온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섬찟할 정도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변호사님 직접 고발해서 공수청이 되든 공수처가 되든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제가 지금 그 말로 온 김에 우리 그 시민단체 훌륭한 분들 많으시니까 네. 최근에 이 특히 공소기각 나온 거 무죄는 일단 항소심에서 다퉈봐야 될 문제일 네. 것 같고 공소기각 나온 거를 좀 국수본에다가 딱 단일하게 그냥 네. 경찰 국수본에 고발하는 걸로 저도 고발을 하겠습니다. 예, 모아서 이제 같이 고발하는 게 좋다는 네, 거고. 네. 혹시 이제 법의곡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판사도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법의곡제가 잘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북유럽 잘 사는 북유럽 그리고 스페인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그 대표적인 그 처벌 대상이 판사예요, 판사. 판사 검사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은 뭐 우리가 직권남용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구성 요건을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그 조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법사위까지 다 검토가 끝났어요. 그 보면은 이제 두 가지죠. 있는 죄를 덮어주려고 지금 김건희 죄를 없애주려고 그 증거를 없앤다든가 법을 전혀 터무니없이 적용해가지고 무죄다 한 거 또는 검사라면은 불기소다 한 거 이게 법의 곡제. 없는 죄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이다 이런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만들고 유죄야 그리고 기소 검사가 법의 곡제 이거 죄가 돼 유죄야 때려 판사 법의 곡제 이 크게 하면 두 가지 구성 요건이죠. 예,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제 의원들 좀 여기 나와서 떠들지 말고 그냥 가서 일 좀 하세요. 본회의 딱 올려서 통과시키면 돼요. 예, 지금 그것까지 다 만들어 상임까지 이제 통과됐으니까 본회의에서 이제 그 대통령도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말씀을 하시대요.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가 당에서 뭐 너무 입법이 오래 걸린다. 예, 예. 2주 내에 빨리 하도록 좀 하자.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은 이제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렇게 했죠. 우인성 판사를 그렇게 이제 직권남용으로 했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서 오히려 법망을 피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법의 국제를 더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긴급 인터뷰 이명철 변호사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이 줄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가 되고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법의 곡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 법안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 이런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속보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의원총회에서 수년하자는 쪽으로 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뭐 발언을 하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 조국 혁신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의견을 말씀드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우선은 안 하는 걸로 정리하시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에 예. 그 뭐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집 급한 거는 지금 이 법조계 법원이 지금 공화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내전을 일으켰고 이기고 있는데 저쪽이 뭐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핫 이슈로 떠오른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예. 2차 종합특검 그 추천에 있어서의 문제. 제가 어제 변호사 네, 저하고 그 통화도 뭐 했죠. 예. 전화 인터뷰도 했지만 예. 그거는 너무나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을 스스로가 던져야 된다. 그것도 뭐 막 자기가 버티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야 당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이게 계속 이렇게 양진영의 충돌로 이렇게 비춰주면 저쪽만 좋은 거예요. 거구만. 그래 니네들 국민만 좋아지는 거다. 국민의힘만 좋아지고 거구 판사들만 좋죠. 예.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판사들은 좋았어. 무죄 공소기각 때리기가 너무 편해져. 예. 쟤들 권력 줘봤자 저짓 하잖아. 뭐 나라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 뭐 너무 좋아지죠. 그러면 너무 걱정되는 건 2월 19일 날 설날 연휴 끝나고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가 여태까지는 나도 양심이 있고 나도 가족들이 살아야지. 윤석열 설날 끝나자마자 사형 뭐 최소한 무기 때려야지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그래? 분위기가 그러면 이거 수사권 없잖아. 처음에 공수처 수사권 없다고 내가 또 지적도 하고 구속 취소 석방도 시켰잖아. 그냥 공소 취소야.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엄격하게 한덕수와 관련된 내용을 24년 선고할 때, 23년 선고할 때, 이제 사법부가 신뢰를 받겠구나. 백대현 부장판사로 가서 이거 뭐야? 이게 왜 형량이 갑자기 줄어들어? 그 뒤부터 우인성으로 가니까 네. 이게 뭐 무죄가 계속 네, 나오고 네. 명태균 게이트에 김인택 부장판사 이거 뭐야? 본인 청탁금지법 걸려 있는데 다 무죄야. 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오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올라오고 야, 영전하고.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 이제 지기현 19일 이후에 1심 선고하고 나면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제 서울 북부지법으로 가게 되는데 던지고 가버리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상황을 봐야 하는데 실제로 지기현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지기현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강단 있게 피고인의 변호인단을 질책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변호인들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왜 빨리 좀 하라고 지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윤석열한테 대해서도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기현도 절연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계 화면을 통해서 판단을 했죠. 네네. 그리고 그 최근 보도에 하면 엊그저께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 결심 공판 끝나고 매일같이 8번에 걸쳐서 의견서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쟁점에 대해서 뭐 내란이 아니다 뭐 등등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또 주목할 만한 게 굉장히 장문으로 공소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다. 와. 공수처. 그거를 집중적으로 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공소기각이. 공소기각 계속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작년 3월 7일 날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서 석방시킬 때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의문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오라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 안 받을 거야. 적시한 거 포기해서 석방돼서 지기현은 명분이 있거든요. 내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의문이 있다고 내가 이미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공소기각 내가 뭐 잘못했어? 법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네, 정리를 네, 했는데도 했지만. 지기현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거는 뭐 같은 1심 뭐 판사들끼리 뭐 구속력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이 판사의 판단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고등 대법원 가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3심제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건 아무런 부담이 없죠. 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거나
쏠려서 따라간다는 것도 참 비참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진짜 판사 한 명의 어떤 우연적인 문제 때문에 공화국의 5천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예. 이진관 같은 훌륭한 판사가 나타나기를 무슨 뭐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어떤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는 너무 참혹한 거 아니에요? 직위원한테 우리가 지금 직위원이 사형 선고하면 영웅되고 만약에 공소기각이나 다른 결론을 내면 역시 그놈이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개인에 의존해서 극우파들한테는 영웅이 되겠죠. 와. 또 그러면 나도 옷 벗고 나가서 이런 걸 가지고 왕창 돈 땡기고 뭐 국민의힘에 내가 배지하면 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제가 이거는 어떤 이 참담한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이진관 재판장 같은 이진관 판사 같은 어쩌면 상식에 충실한 엄청나게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그런 판사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자꾸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 대한민국 내란 세력의 재판을 이끄는 이진관 판사가 다시 한번 사법 정의의 송곳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보여준 이진관의 태도는 이미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때린 기계를 넘어 내란의 완성을 도운 핵심 책임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증인 신문 전부터 박성재를 정면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반대한 이유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라는 송곳 질문은 박성재의 방어 논리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혁정 감찰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성재가 간부회의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폭로는 계엄을 만료했다는 박성재의 주장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성재라는 인물이 가진 직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가 논의될 때 법리적으로 가장 정통하고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것은 내란이다라고 가장 절박하게 이야기하며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오히려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사직서를 내는 간부에게 그렇게 하라며 방조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이미 한덕수에게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에 대한 엄중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상민에게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사형까지 언급하며 내란의 엄중함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로서 내란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하고도 권력의 폭주에 올라탄 박성재에게 내려질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만약 그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는 종신집권을 꿈꾸는 윤석열 옆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언제든지 2차, 3차 계엄으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겁에 떨게 만드는 악랄한 위치에 올랐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성재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닙니다. 김건희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혹을 받으며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얽힌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려 내란을 정당화하려 한 주범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내란의 길을 열어준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3년은 오히려 너무나 가벼운 처벌일지 모릅니다.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든 죄, 알면서도 행한 그 배신은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임을 이진관의 재판부는 법리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 곳곳에서 김건희와 그 집사들에게 무죄와 면죄부를 남발하며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 때 이진관이라는 판사는 홀로 사법 정의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이대 사법부의 낡은 구조를 깨고 법리대로만 싸우는 이런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가야 한다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진관 같은 판사가 대법관을 넘어 대법원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류혁 지금은 이제 자연인이시죠? 예, 저 이제 가셨어요? 일단 변호사 재개업 신고도 해가지고요. 축하드립니다. 뭐 직업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류혁 변호사님. 네. 원래 JTBC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다도 출연을 많이 하셔갖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그 시점을 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그때를 이제 증언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재판장 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네. 뭐 좀 처음에는 좀 조용했는데요. 그
이진관 재판장이 들어와가지고 네.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피고인 그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거 맞느냐 그걸 갖다가 한 제가 보기엔 7, 8차례를 계속 질문을 했죠.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물어보고 예, 계속 질문했죠. 그것 반대한 때문에, 거 맞냐? 예, 그것 때문에 피고인 측이 처음부터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저는 그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이랑 변호인이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뭐 그냥 그동안 안부 인사 덕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용히 증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변호인 분들께서 이제 반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날 일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약간 제가 경험되셨구나. 갑자기 좀 이렇게 좀 그날 일이 생각나니까 폭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 우리 류혁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봤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박성재 전 장관이 이 계엄에 반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는 그때 당시 정황을 확인하는 거였죠.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인에 출석을 하셔서 12월 3일 그 사표 쓸 때 예. 제가 이제 좀 약간 흥미롭게 봤던 거는 좀 감동적으로 봤던 거는 이렇게 사표 쓰시면서도 시간을 내가 끌었다 일부러. 그죠? 좀 천천히 썼습니다. 예. 뭐 사실 뭐 그냥 뭐 마음이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예. 어찌되었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한 또박또박 써야겠다고 예. 저 내용도 생각해가면서 썼는데 쓰면서 혹시라도 박성재 장관이 그래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올까봐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한마디 정도는 안에서 할 수도 있어서 예. 라고 이제 제가 좀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표를 쓰시던 상황이 네. 일단 공지를 받고 법무부로 가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갔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나요? 이거 저하고 차관이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들 집석에 갔네요. 사실 전 차관보다 한 20초 정도 빨리 도착한 것 같고요. 그 도착하신 시간 11시. 제가 저는 그 사표 쓴 시간이 00시 09분이라 가지고 네. 그걸 그 역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시간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시계를 보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났구나 이걸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무부에 도착한 시간이 00시 05분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은 4분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거예요? 나서 제가 나온 시간이 00시 12분입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표까지 쓰는 시간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형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는 바로 탈 수가 있어요. 예. 타고 올라가서 7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시간을 생각하면 한 장관 회의실에 있었던 시간은 6분 남짓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문을 열었을 때 회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제가 어제 증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번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 한 번은 출입국 본부장 이렇게 두 사람과 박성재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들어가셔서 이거 계엄 관련 회의면 나는 일체 지시 내려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 모르겠어요.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그거는 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행설수설한 건지 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저는 계엄 이거 회의 참석할 생각이 없다. 지시가 내려와도 저는 이거 따를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관두라면 관두겠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된 거죠.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성을 내면서 예. 원래 이제 박성재 장관이 화내는 거를 적어도 우리 변호사님은 본 적이 일단 개인적으로 없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걸 이제 처음 보셨다는 거죠?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버럭버럭 한다고 이래가지고 저 후배들이 좀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다른 저희 박성재 장관 고대법대 동기이신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분께서도 뭐 이름을 부르니까요. 성재 그 친구는 요즘에는 화 안 내냐? 그러길래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좀 많이 성격이 유해지신 것 유해졌다.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되게 격앙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뭐 들어갔을 때 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흉내를 제가 비슷하게 냈어요. 재판장에서 내셨죠.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저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법무부에 계엄이 언젠가는 선포될 수도 있다라는 좀 뭔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근데 분위기가 모든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회의에 모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장관 회의실로 모이시죠. 실국장님들도. 그래서 뭐 저 출발합니다. 저 출발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전원 다 모여 있는 거였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 본인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법무부에서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네. 계엄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었으면 그런 논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말에 의하더라도 본인은 어쨌든 계엄을 기정사실화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논했다는 거니까 뭐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변호인들께서 자꾸 의견 얘기하지 말라고 끊으셔서 네. 예, 그래가지고 의견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당신 예. 본 것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증인도 변호사인데 그 본 걸 얘기해야지 그 의견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견이라고 달고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여기 그 임성근 변호사가 주 변호사예요. 박성재 전 그렇습니다. 장관의. 질문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제 이제 공판 이후에도 분위기는 박성재 전 장관은 하여튼 나는 계속 반대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을 거고 네, 이게 좀 앞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저한테 어제도 계속 질문을 한 것이 네. 장관도 많이 당황해 보이는 뭐 회의 내용은 이랬는데 장관도 많이 당황해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진술을 한 그 실국장 회의 참석 다른 실국장들의 증언을 들이대면서 네. 장관도 당황했던 걸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모습 본 적 없느냐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는 본 적 없다라고 제가 더 확실히 화가 나서 안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신용의 교정본부장은 아마 우호적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으로 증언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은 본인이 좀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증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그래가지고 아마 어떻게 신문을 기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본인에게 불리한 그리고 또는 유리한 이런 여부가 결정될 증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공범이라고 해야 될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성재 장관이 지시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네. 부른 사람들은.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야 본인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충분하게 그냥 지시사항이고 상황이 판단이 안 돼가지고 네. 본인은 그냥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내려오는 지시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두 번이나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거기서 뭐 법전을 펼쳐놓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너무 흥분해갖고 말은 못했어요. 뭐 어떤 말씀을 뭐였는지. 하세요? 사실은 제가 네.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법대 안 나오고 공대 나와가지고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법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 이론으로 볼 때는 이 상황에선 계엄하면 안 됩니다. 법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공대생이 소박하게 이해한 그 계엄의 법리는 이래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는 법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계엄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반대를 어쨌든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박성재 전 장관은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뭐 법리가 나오겠지만 예전에 12.12 사태 때 주용복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용복 국방부 장관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주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이 모름지기 이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과 단순히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다르고 네. 주용복 국방부 장관은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예에 비춰본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 보셨던 분한테 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찌됐든 계엄 선포 이전부터 그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자기 역할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의사결정에 따른 그 의사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로 계엄 선포를 전제하고 네. 법무부에 와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는 그게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걸 반대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사람이 지닌 어떤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의사결정 그렇게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사람과 네. 이미 다른 내려진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위치가 예, 예. 다르거든요. 그건 분명한 어제도 거 그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 이거 법무부까지 갖고 오냐고. 거기서 정리하고 왔었어야지. 바짓가랑이를 그러니까. 붙들고 네. 못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사직한 후배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직에 대한 뭐 이렇게 미련이라던가 이런 걸 다 잃고 지금 뭐 호주가 있는 친구도 있고 몇 명 친구들이 법무부 있는데 안에 예. 그 당시에 그럼 회의장에 뭐 과장들도 있었던- 있었고 있지 회의장에 않았더라도. 있지 않았더라도 예. 있었던 사람 중에도 이제 사직하고 나간 친구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장관에 대해서 서운한 점. 불법이라 당연히 뭐 처벌 받는 건 받더라도 굉장히 서운하신 부분이군요. 그거는 왜 그거는- 이 법무부로 갖고 와서. 그 저희가 뭐 대통령하고 직접 할 일은 마주칠 일은 없으니까. 없고 그렇다면은 저로서는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물건을 집으로 갖고 들어갔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지금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정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더라면 예. 당연히 지난번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탄핵됐을 겁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춰봐도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법적인 뭐 응분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흥분을 하네요. 박성재 전 장관에 네. 대해서는 참 구속영장이며 다행이면 다 안 됐어요.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은 심지어 2번이나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내부 거래가 있다고 계속 의심이 되는데 그건 이제 1심 재판을 봐야죠.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이야기 좀 가봤고요.